스티븐 호킹은 말합니다. 양자역학이 지금껏 해놓은 것은 태극, 음양 8괴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의 유식학과 화엄중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하나같이 이미 수천 년 전 경전에서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세상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설들은 매우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영역에서 선언되는 것들입니다. 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신과학 운동의 흐름에서도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과학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비슷한 주장이라는 느낌이 들 뿐 뭐가 같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이지 않았죠. 리처드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가 말했듯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말이 오히려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슷한 비유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양자 물리학에 대해 아주 얕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저의 경우에도 양자장이나 파동함수는 불교에서 말하는 아류야식을 닮았고 아류야식이 주객으로 분리돼서 인식되는 것이 바로 음양의 분리와 오행으로의 변화이고 이것이 파동의 입자화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주역에서 말하는 무극에서 태극, 태극에서 음양으로의 나뉘는 과정이 양자장의 파동함수가 입자화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파동함수인 아류야식이 분화해 입자인 세상이 순간순간 찰나생 찰나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양자물리학이 이른바 현대물리학의 핵심으로 등장해 기존의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을 뒤집은 핵심적인 사실은 관찰이 개입하면 파동이 입자로 뒤바뀌는 이중슬릿실험의 결과였습니다. 분명 파동의 간섭무늬로 나타나던 빛이 관찰하면 입자로 흩어져 찍히는 괴이한 광경이었죠. 이중슬릿실험과 관찰, 이것 또한 관찰이 결코 독립적일 수 없는 상호작용이고 그것은 곧 대상과 관찰의 상호의존에 해당하므로 양자역학의 접근 방식은 불교의 연기적 접근 방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면 불교적 세계관이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이 밝혀낸 세계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식학과 화엄종의 경서들에 이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서술돼 있으며 따라서 불교는 가장 과학적인 종교이고 현대 물리학은 불교적 세계관을 입증해 가고 있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담론이라고 하죠. 담론. 큰 이야기들로 쭉 연결해보면 대충 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론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은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깨달음 공부에 물리학이 등장하는 일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닌 듯합니다. 불교서적 코너에 가면 과학과 불교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가진 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불교와 과학, 과학의 불교, 붓다와 아인슈타인. 그래서 거부감이 들지도 않습니다. 반면 신화적 수준의 종교에서는 여전히 과학과의 반목이 일어납니다. 천지가 창조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이고 진화론은 허구적 상상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 설계론을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정식으로 가르치도록 법제화하려던 시도가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과학과 종교의 암묵적인 상호 불간섭이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영역에 대해 자기 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정도로 지내왔던 것은 서구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몇백 년 전의 근대 이후에서 가능했던 사회적이고 묵시적인 협정이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종교와 과학의 묵시적인 불간섭 협정 한가운데를 치고 들어와서 경계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주 탄생에 대한 이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뱅론입니다. 빅뱅은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종교인들에게도 영감의 담론을 제공했습니다. 빅뱅이 성경의 천지창조와 같은 담론이라면 왜 꼭 진화하여야 할까요? 신화적 수준의 인격심만 배제한다면 우주에 대한 지적 설계도 충분히 가설로 검토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미세하게 조정된 우주 상수를 검토해보면 오히려 지적 설계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앞서 우리가 담론 수준에서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야기일 뿐 대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겠구나 하는 것은 깨달음 공부에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직접 그것을 봐야 하고 직접 체험해 알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으니 눈과 귀를 닫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천국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허락됩니다. 다만 그것을 어설픈 믿음이나 모호한 담론이 아니라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되는 탐구의 여러 바탕이자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현대 물리학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마음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기기들이 모두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관은 고전 물리학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만든 전자기기를 쓰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단 고전 물리학은 거시세계, 즉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는 아니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는 뜨고 달은 지고 마찰이 없으면 관성 때문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주변 배경이 고전 물리학이 만들어낸 운동 법칙들을 응용한 것이라 우리에게는 고전 물리학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법칙일 뿐입니다. 학자가 아니라면 굳이 수학을 들여대서 입증할 이유가 없는 상식일 뿐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GPS, 위성 항법 장치를 응용하게 된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덕분이지만 우리는 상대성 이론이 무슨 설명을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꽤 괴상한 말을 하는 재미난 할아버지만 떠올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의 차이에 대해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조금만 이해하면 우리가 상식으로 가진 세계관이 그저 익숙해서 당연한 것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탐구의 틈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은 깨달음 공부에 꽤 도움을 줍니다.